안녕하십니까. 자TV 최일수입니다. 7월 29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7월 29일 수요일, 오늘 소식은 세 가지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역시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랄리푸르 디스트릭트의 669개의 스마트 전기 가로등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팔의 호랑이 수의 증가로 인해서 표범이 가축을 습격하러 마을을 내려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29일 첫 번째 소식 코로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7월 29일 24시간 동안 210명이 늘었습니다. 네, 어제보다는 좀 떨어졌는데요. 210명이 늘어서 지금 현재 19,273명의 누적 누적 확진자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트만두 밸리는요, 염려한 대로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15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경찰 본부에서 많은 수의 확진자가 떴는데 추가로 나온 건 4명밖에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카트만두 밸리 자세하게 보면요,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14명이 떴고요, 박타푸르가 1명이 떴습니다. 어제보다는 적게 떴지만 그래도 적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날짜에 비하면 많은 건데요. 그래서 지금 카트만두 밸리 확진자 누적은 488명입니다. 조금 있으면은 500명을 돌파하겠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활성 사례가 지금 5,000명대인데요. 지금 5개 디스트릭트는 코로나 감염 사례가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감염 사례가 있었다가 다 회복을 해서 퇴원을 해서 지금은 활성된 사람이 없는 디스트릭트가 5개가 있습니다. 지난번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보즈푸르하고 성쿠아사바하고 러스와하고 마낭, 무스탕, 요렇게 5개는 활성 사례가 없는 안전한 디스트릭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디스트릭트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러우타핫과 꺼일라리. 여기는 아직도 500건이 넘는 활성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망자는 변함없이 49명 유지하고 있고요. 완치자 146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4,021명이 됐습니다. 네, 완치자가 14,000이 넘었네요. 그래서 지금 회복률은 72.8%를 보이고 있고요. 집중치료 인원 64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5,203명이 되겠습니다. 집중치료 인원도 좀만 하면은 5,000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검역소에 지금 있는 인원이 860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역소에서 집으로 가는 것을 대기하는 사람은 14,471명이 되겠습니다. PCR 테스트 좀 늘었네요. 아마 카트만두에서 지금 경찰 본부하고 좀 공격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것 같고요. 신문에 새로 나왔는데 모바일 테스트 장치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제 움직이는 진료소가 생겼습니다. 트럭 뒤에 있는 적재함을 말하자면은 진료소로 개조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바일 코로나 테스트 한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더 앞으로 약간 좀 늘지 않을까. 가만히 앉아서 지금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빠르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트만두 밸리 안으로 들어오는 4개 정도 포스트가 있거든요. 들어오는 동서남북으로 따져서 대충. 근데 거기서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 다 지금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R 테스트 24시간 동안 6,037건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35만 8,344건을 기록 중입니다. 네, 계속해서 네팔 현황과 단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가봉쇄, 럭다운이 완화가 된 상태입니다. 7월 22일부터 완화가 됐고요. 지금 현재
시행되지 않는 것은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기 그리고 장거리 버스입니다. 이 국내선, 국제선, 장거리 버스는 8월 17일부터 다시 재개가 될 예정에 있고요. 8월 17일 국제선이 들어오는 날 도착비자, 관광비자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대한항공은 9월 29일까지 지금 정기표는 없다고 발표가 난 상태고요. 그리고 내일 7월 30일 날 예정대로 대한항공 전세기는 인천공항으로 뜰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택시와 버스는 50% 인상된 요금으로 그리고 손님을 반만 태우는 조건으로 지금 시내에 운행 중입니다. 어제 전해드렸다시피 어제 카트만두 밸리에 많은 수의 확진이 뜨면서 도시가 약간 충격을 먹은 것은 사실입니다. 럭다운이 아닌데도 상가들이 많이 철시를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네, 단신입니다. 깔리곶 디스트릭트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깔리곶 지자체 말콧 바가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일가족 7명을 포함해서 9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단일 산사태로는 사망 인원이 되게 많네요. 네, 다음에는요 퍼르샤 디스트릭트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퍼르샤는 빌건지가 속해 있는 디스트릭트입니다. 퍼르샤에 있는 26명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이 지역 유일한 코비드-19 치료시설인 간닥병원이 50개의 침대 용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위해서 집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병원에 따르면 최근 빌건지 기반 병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수가 갑자기 급증하면서 침상수가 부족해졌다고 하네요. 네, 이거 지금 간닥 하스피털이 그 코로나 전문적으로 설립한 병원인데 침대 용량이 50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갑자기 한 마을에 많이 뜨고 그러면 다 차버립니다. 지금 다 찼어요. 50개가 차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26명을 집으로 그 자택격리를 시킨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2차 어떤 폭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2차 이 웨이브도 잘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단신입니다. 네, 극서부 쪽 소식이네요. 띠까푸르 및 꺼일라리 치사빠니에 누적된 강우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경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29일 정오에 띠까푸르 지난 24시간 동안 누적 강우량은 272.6mm를 나타냈고요. 치사빠니의 강수량은 260.8mm를 나타냈습니다. 24시간 동안 앞으로 140mm의 강우가 더 내린다는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가파른 경사면에서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저지대는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르디아 지구관리사무소 지방 비상활동 운영센터 꺼일라리강 치사빠니의 홍수 측정 결과 수위가 경고 수준을 넘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지대는 침수 위험이 있으므로 사람들은 고지대로 피해야 할 것이며 대피소는 더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는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꺼일라리 디스트릭트 폴리스 사무소에 따르면 오늘 아침 29일 아침 지역의 여러 강들에서 강으로 인한 홍수로 150개 이상의 주택이 침수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네팔 재난위험 감소 포털에서는 건가이, 코시, 나라야니, 티나우, 렙티 웨스트, 바바이 강과 1프로빈스를 흐르는 여러 강들에서 수위가 위험 수준에 가까워졌다며 사람들이 더 안전한 지역에 머무르도록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 프라빈스, 오 프라빈스, 간다키 프라빈스 그리고 극서부 프라빈스들의 강들도 경고 수준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네, 일전에 제가
보도를 드린 적이 있죠. 요 네팔 재난위험 감소 이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전국의 지도와 함께 각 재난 경보라든지 강의 수위라든지 강수량이라든지 구름의 사진이라든지 위성 정보라든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단신입니다. 보즈푸르 소식이네요. 보즈푸르의 샤다난다 지자체에서 상점으로 사용되던 시설이 홍수로 파괴되면서 최소 3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오전 6시에 파괴된 시설에서 보즈푸르 지역 경찰서 팀은 부상자 3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 피해는 약 20만 루피라고 추정된다고 하네요. 마찬가지로 보즈푸르의 지속적인 강우에 따른 산사태로 중산간 도로는 막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보즈푸르는 에베레스트와 칸첸중가 중간쯤에 있는 디스트릭트입니다. 여기도 그 홍수와 지금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네요. 네, 다음 단신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그 폴리스 경찰본부에 관한 소식이네요. 29일 수요일 네팔 경찰본부에서 4명의 보안 요원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추가로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팔 중앙경찰본부 대변인에 따르면 어저께 접촉자 추적을 통해서 추가로 4명의 인원으로부터 양성 반응 결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테스트는 마라즈건지에 있는 네팔 경찰병원에서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더 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경찰 인원이 점점 많이 확진이 나오면은 위축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질서 유지라든가 아니면 뭐 교통 통제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 이상 확진자가 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제 바람입니다. 네, 7월 29일 코로나 소식과 그리고 지역 단신 요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랄리푸르 메트로폴리탄 시티에서 태양광 가로등 대신에 이제는 스마트 전기 가로등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랄리푸르시는 태양광 가로등을 유지 관리할 수 없다며 네팔 전력청의 기술 지원을 통해 세 구역에 걸쳐서 스마트 전력 가로등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랄리푸르시는 화요일에 2,600만 루피의 비용으로 669개의 램프를 설치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새로운 가로등은 무선 제어 신호를 기반으로 하며 중앙전력 제어 모듈은 인터넷을 통해 조명을 제어한다고 합니다. 또한 특정 램프가 작동하지 않으면 중앙 제어 장치가 이를 감지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장점을 지녔다고 합니다. 네팔 전력청 쿨먼 기싱 이사는 빛이 없을 때는 이 가로등의 빛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팔에 있는 태양광 램프 모델의 수명이 5년밖에 되지 않아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배터리도 역시 재충전해야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새로운 전기 조명은 자정이 지나 사람들의 이동이 적어지면 어두워지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2016년에 랄리푸르시는 총 9천만 루피를 들여 940개의 태양열 램프를 설치했으며 이 중에서 6천만 루피는 중앙정부에 의해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이 중에서 80% 이상은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랄리푸르시는 쿠판도르에서 사토바토까지, 그리고 바쿤도르에서 파탄도카까지, 그리고 멍걸바잘에서 풀초까지 이렇게 세 지역에
50, 80, 120W 가로등을 나누어서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가투만두 시의 태양광 가로등도 지금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가투만두 시는 2016년에 민간 기업인 BK 무역 유지 회사에서 공공 민간 파트너십 모델로 1285개의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 조명을 유지해야 하는 민간 회사와의 계약이 10년이었지만 계약 이후 채 4년도 지나지 않아 태양열 램프들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전에 가투만두시 당국은 2014년 ADB 아시아 개발은행 지원을 받아 1600개의 태양열 램프를 설치했었습니다. 이 장치들 역시 유지보수가 원활하지 않아 램프들 중 다수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태양광 램프가 고장난 후 작년에 6,000개의 전기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해 5천만 루피를 할당했습니다. 이 가로등들에 대한 전기요금은 현재 미납 상태입니다. NEA에 따르면 네팔 전력청은 가투만두 계곡에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전력 사용량 청구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막대한 금액의 무급 전기요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팔 전력청에서는 체납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마트 전기 가로등 시스템은 소비되는 전력량을 컴퓨터로 모두가 체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랄리푸르시나 카트만두시는 네팔 전력청에 전기비를 낼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팔은 유지보수와 사후 처리가 정말 중요한 나라입니다. 네, 2016년에 태양광 램프 이거 설치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가로등 폴대라 그러나요? 그 폴대를 세우고 중간쯤에 커다란 배터리를 크게 장착을 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 케이스에 싹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케이스 바깥쪽은 또 광고판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쭉 올라가면 이제 태양광 지별판이 놓여져 있는데, 굉장히 시설이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설치하자마자 한 일주일서부터인가요? 벌써 안 들어오는 거 생기고, 좀 투자는 많은데 네팔이 이렇게 설치라든가 이런 거는 ADB에서도 해주죠, 월드뱅크에서도 해주죠, 각 나라에서 ODA 공적 개발 원조 들어오죠. 그리고 NGO 단체들에서도 또 시설 지원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지금 마지막에도 나왔듯이 유지보수입니다. 유지보수. 항상 만약에 50억의 어떤 예산을 들여서 만약에 가로등을 이렇게 설치했다고 봐요.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설치에 거의 50억을 거의 다 쓴다는 게 문제입니다. 설치는 사실은 한 75%를 쓰고 25%는 이것을 유지 보수하고 사후 관리하는데 배정을 해야 됩니다. 배정을 해서 향후 5년 동안 아니면 향후 10년 동안 만약에 이렇게 가로등이 있으면은 나머지 25%면 얼마인가요? 한 10억이 넘겠네요. 그쵸? 10억이 넘나요? 50억이니까 5억 12억 5천이네요. 네, 12억 5천을 예산을 나누는 거죠. 나눠서 5년 동안 그걸 공평하게 그걸 갖다 서비스하거나 아니면은 설치하고 1, 2년 사이는 고장 잘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좀 예산 배정을 적게 하고, 그리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예산 배정을 좀 더 많이 좀 증액시키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다가 나눠야 되는데 왜 안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딱 어떤 설치하는 거라든지 건설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게
딱 해버리면 끝나요. 그렇게 해서 그냥 클로징을 해버리거든요. NGO들도 그러고 정부들도 그러고 그러는데 이건 뭔가 중간에 이것을 그 유지 보수하는 것을 네팔의 어떤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다가 뭐 외주를 준다거나 아니면 거기에다가 예산 지원을 해서 미리 딱 클로징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그 디테일한 좀 그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기 나오듯이 지금 뭐 2014년에 한번 설치하고 2016년에 설치했는데 뭐 80%가 작동 안 하고 그럼 뭐예요? 그 폴대만 흉물스럽게 남아갖고 그냥 쓰지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거를 이제 나중에 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뭐 아이디어가 생기거나 그러면 하면 되겠지만은 아무튼 네팔은 유지 보수가 중요합니다. 전에 그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어떤 그 외국에서 네팔의 태양열 그 발전소를 엄청난 규모로 그 지원을 했어요. 사진 보면은 그냥 엄청난 지역에 그냥 태양열 지배판이 쫙 있습니다. 지금 작동 안 해요. 흉물스럽게 그냥 쭉 나와 그냥 내 옆에 있습니다. 유지 보수 안 합니다. 그냥 끝난 거예요. 그때 딱 그냥 지원하고 끝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뭐 사업 성과로는 뭐 설치했다고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네팔을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흉물스럽게 나오면은 그 시설도 흉물스럽지만 그 땅은 뭐예요? 그 땅도 죽는 거거든요. 땅 활용 못 합니다. 그냥 그렇게 태양열 지별판 있고 만약에 그거를 해체하거나 그러려면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누가 해요? 안 합니다. 네팔 정부 절대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네팔에다가 무엇을 해주려면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을 꼭 따로 빼서 그것을 5년이든 10년이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5년 뒤에 다시 후속 예산을 잡아서 유지 보수 해줘야 돼요. 아니면 10년 뒤에 다시 해주거나 안 그러면 그거 시설 안 됩니다. 병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티미에 있는 한국 네팔 친선병원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게 99년에 그 보건소로 출발한 경희 뭐 보건소라 그랬나요? 그렇게 출발했는데 아직도 지금 그 코이카에서 예산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안 하잖아요. 안 됩니다. 그렇게 유지 보수 메인터넌스를 안 하면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항상 네팔에 무언가를 해주려면은 지속 가능성이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요 그 스마트 가로등 소식. 너무 제가 언성이 높아졌네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소식 요렇게 하고요. 세 번째는 호랑이 소식입니다. 네, 호랑이가 네팔에 되게 많습니다. 호랑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호랑이 수의 증가로 표범이 가축을 습격한다는 소식입니다. 글쎄요, 호랑이가 증가했는데 왜 표범이 가축을 습격할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2010년 13개의 호랑이 서식 국가 정부들이 상페테르스부르크에서 2022년까지 호랑이 개체수를 2배로 늘리기 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네팔은 2020년 목표보다 더 많이 호랑이 개체수를 늘릴 최초의 호랑이 서식 국가가 될 예정입니다. 1995년 98마리에서 2009년 126마리로 반등한 후 2018년 호랑이의 수는 236마리에 달했습니다. 2020년에는 네팔의 호랑이 수는 최소 250마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호랑이 개체수의 증가는 엉뚱하게도 표범들에게 영향을 주고 인간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바르디아 국립공원 안의 호랑이 수의 증가와 그리고 호랑이들의 먹이 경쟁 때문에 표범들이 공원 밖에 농가로 내려와 먹이 활동을 한다고 말합니다. 표범은 항상 호랑이를 피하기 때문에 국립공원 밖 마을로 내려와 가축을 사냥한다는 것입니다. 호랑이 보존론자들 역시 표범이 호랑이가
출몰하는 지역을 피해 완충 지역으로 오고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치투안 국립공원 내에서도 호랑이가 서식 중입니다. 호랑이는 일반적으로 국립공원 전체를 포괄적으로 영역을 삼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들 중에서 수컷 호랑이들은 영토 싸움이 빈번합니다. 호랑이 생태학자 시런 지비 포커럴 씨는 호랑이들의 영토 싸움은 본질적으로 짝짓기를 위한 것이며 수컷 호랑이는 보통 4~5마리의 암컷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먹이가 충분하다면 호랑이가 많이 움직이진 않겠지만 이미 해당 지역 내에 여러 개체들이 경쟁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표범이 있을 곳이 없어 자연적으로 마을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표범 때문에 염소를 우리 속에 가둬놓기 시작하였지만 이제는 표범이 우리 안에까지 들어가서 염소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바르디아 국립공원 기록에 따르면 완충지대에서 가축에 대한 표범의 공격 횟수는 2018년 239건에서 2019년 56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네팔에 서식 중인 호랑이는 벵골 호랑이라 그래요. 벵골 호랑이. 한국에 살던 호랑이는 시베리아 호랑이라고 불렸죠. 한국 호랑이는 이제 멸종됐는데 네팔은 바르디아 국립공원, 치투안 국립공원 이렇게 두 군데에 커다란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2018년에 236마리였으니까 지금 뭐 거의 250마리 근접해 있겠네요. 그리고 이걸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뭐 칩 같은 걸 붙이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저는 뭐 자세하게 모르겠지만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소식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바르디아 국립공원이 극서부 쪽으로 가는 동서횡단 고속도로 중간에 있고요. 그 중간에 도로가 지나가고 양쪽으로 바르디아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호랑이 출몰 지역은 호랑이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야생 코끼리 출몰 지역은 코끼리 그려져 있고, 곰 출몰 지역은 곰 그려져 있고, 제가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직도 호랑이가 가끔 마을로 내려와서 뭐 사람을 물어간다든지 그런 사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호안이 있었죠. 호안이라는 게 호랑이가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는 걸 호안이라고 하는데, 호안, 마마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바르디아 국립공원하고 치투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람들이 표범이라든지 무서워하는 게 표범하고요, 호랑이하고, 그리고 코뿔소, 뿔이 하나 달린 외 코뿔소가 있습니다. 하얀 코뿔소, 그것도 치투안에 가면 볼 수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멸종 위기종입니다. 그런 세 종류가 좀 맹수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조심하는데, 하여튼 이 호랑이가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틈바구니에서 살지 못하는 표범이 자꾸 마을로 내려와서 염소를 잡아간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거 보니까 호랑이를 서식하는 나라가 13개 나라라고 여기 나오죠. 네, 그거밖에 안 되네요. 호랑이가 이제 인간들의 어떤 개발 저기에 밀려갖고 서식지를 많이 잃었나 봅니다. 네, 오늘 네팔 소식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내일은 좀 코로나가 확 줄고, 그리고 완치자가 좀 많이 늘었다는 그런 소식 전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내일이면 7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저는 또 내일도 새로운 네팔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어디에서나 항상 건강하시고요. 아울러 구독과 종 모양의 전체 알림 설정 클릭해 놓으시면은 네팔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